통보도 1시간 만에 받고 현장 가신 것도 2시간 만에 가신 그 상황에 대해서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 대응이 컨트롤 타워인데 대한민국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장관님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유관기관의 장을 소집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해서 대응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방기하신 거라고요.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두산 FC입니다. 두산 FC 경기장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이게 여러분 성남 FC 경기장입니다. 저쪽으로 향해서 성남 FC 경기장입니다. 성남 FC 경기장에 두산 광고가 있습니다. 이 두산은 광고비를 낸 겁니다. 광고비. 김장년대 이런 얘기도 많고. 네, 새우 2마리가 모이면 새우 2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당대표한 동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처진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인 이름 부르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네, 날 바쁜 모양입니다. 바빠요?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에? 네.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은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놓고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냐라는 질문이 나올 걸 대비해서 이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건가를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 이렇게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생떼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다 이런 용어를 써가며 비판을 했는데요. 잘못이 없다면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외부에 나가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군요.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국조특위가 2번째 현장 조사에 나섰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일단 대상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이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행안부하고 용산구청 네, 등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서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장관은 오늘 국조특위 조사에서 그동안 유족들이 부담을 느껴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작 현장에 있던 유족들과는 말을 주고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유족들은 이 장관이 눈길도 안 줬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입만 열면 모른다고 한다면서 이 장관의 발언 태도까지 비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하고 대화하는 질의응답하는 장면도 잠깐 영상에 나왔는데 장관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장관이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가면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ICBM급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또 어디로 어떻게 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아마 합참이 발표를 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정조사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정치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혜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또 국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속보, 정치부회의 중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아쉬움도 표했는데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분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를 대신하고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계적 해제, 역대급 지각, 성탄 한파, 무기 밀매 그리고 300만 원 배상입니다.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 2단계로 나눠서 충격을 완화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해제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세부 지표의 일부인 주간 치명률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참고치를 넘기면서 1.5개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충족될 경우 이를 참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게 되는데요.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안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학교와 마트 등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2단계 조정 시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도 의무가 해제됩니다. 필요한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바뀌게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를 감안해서 특정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시기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분명히 환자는 늘게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환자는 안 그래도 늘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벗었을 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건강 취약자입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겠죠. 혹은 한 달 내지 2달을 못 참아서 자꾸 그렇게 재촉하는 것은 저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생각이. 당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겨울철 재유행이 지나는 내년 3월 이후일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체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그 시점을 내년 1월로 언급해왔죠. 이후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논의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 논란도 뭐 오늘 이제 로드맵이 나오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편안해는 하시겠지만 이 논의가 촉발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하는데 최소한 열흘 걸렸거든요. 네. 방역에 집중해야 될 이 소중한 시간을 이거 마스크 로드맵 짜느라고 많은 부분이 전력이 분산됐죠. 그래서 막 그 지나간 과거는 과거라고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한 달이 되든 한 달 반이 됐든 간에 최대한 계량 백신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안내해드리고.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의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8.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들의 65세 이상 독감 백신 접종률은 7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계량 백신의 접종 효과가 충분하고 접종 이상 사례가 현저히 낮다며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신규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규 변이가 확산하고 재감염률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산세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급격한 변화가 중국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감염될 경우에는 거의 8억에서 10억 명 가까이가 감염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 변이에 대한 정보를 과연 중국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역대급 지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정회가 방송되는 동안인 저녁 6시에 열릴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합의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4번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죠. 지난 2일이었던 법정 처리 시한에서 3주가 지나서야 극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습니다만은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눈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에 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야가 대승적 타협을 이룬 예산안, 그동안 첨예하게 다투었던 주요 쟁점들을 통해서 여야의 손익 계산서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법인세율을 살펴볼까요?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포인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라며 1%포인트까지만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4개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견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상민, 한동훈 예산안으로 불리는 행안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두 기관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걸 요구했죠.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예비비 편성도 거부하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정부 편성안에서 50%씩 감액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중 일괄 폐지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여야의 합의 예산안을 두고 역사적인 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안과 예산안의 논의 과정은 공개적인 토론과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정체불명의 협의체인 소소위 등의 양당 밀실 협의로 점철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결정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예산 합의안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습니다. 수적 우위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어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대기업 지원과 부동산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전해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모두 정부 원안과는 달라졌습니다. 합의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4.6조 원이 삭감됐고 그 외에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전날 소수 여당으로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를 얻어야 해서 힘들었다고 말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다시금 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아서 올해는 한 일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인 3,025억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목표로 했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역 화폐 예산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복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증액시켰다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합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얼어붙은 민생 경제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는 어제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온 만큼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도 맞물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의 경우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질 여야의 갈등과 쟁점들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성탄 한파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우리 정의원님들 춥다 못해 괴로울 정도셨죠? 서울의 체감 기온은 무려 영하 22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은 선로 화재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호남에서는 또 최고 50cm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 내리는 이번 눈 폭탄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파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다는 예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모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픽 보겠습니다. 네, 무기 밀매입니다. 푸틴의 투견으로 불리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용병 회사죠. 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첫 거래를 마쳤고 추가 거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와그너 그룹이 2014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민병대로 활동 중이라서 더 문제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Quite literally every single day, we ar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make sure that not only are we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to end these practices, but we're making sure that we're putting in place what is needed to deter aggression directly against any of our partners as well as against us, and if necessary, defend against it. 와그너 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소문과 억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송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네, 오늘의 다섯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300만 원 배상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를 회유했다고 적었는데요.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정정문을 SNS에 일주일 동안 게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도 최 의원에게 명령했는데요. 이 전 기자 측은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의원분들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7일로 돼 있는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건데요. 방역 당국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본회의 얘기부터 할까요? 네, 본회의 얘기부터 할게요. 네, 오늘 본회의가 원래 저녁 6시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 이제 밤 10시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두고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그 시트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늦춰진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막혀서 처리 시한을 넘기자 관련 입장을 냈던 대통령실이었죠.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가 된 다음 날인 오늘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다가 약 1시간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법인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이 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거대 야당에 밀려서 이 경찰국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윤석열 표 예산은 깎이고 또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 표 예산은 상당수 반영된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 또 철학이 상당히 퇴색됐다면서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경제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날 윤 대통령을 찾아서 그간의 협상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라면서 관저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중에는 협상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의 조율, 교감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대외 신인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권 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보고가 되고요. 이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오늘 보고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는데요. 지난 13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노 의원은 친전을 통해 이번 체포동의안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결백함을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며 지난번에 이어서 재차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네. 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얘기는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회의가 10시니까 백반장이 조금 힘들겠네요. 끝까지 챙기려면요. 자,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백다혜 반장이 설명을 했고, 방역 당국이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및 질병관리청장이 격리 기간 축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겁니다. 지청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로 이제 그 축소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평균 일주일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보통 이제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또 5일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 현재 2급입니다. 확진자 격리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등급인데요. 지청장은 이 등급 조정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해서 진행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방대본에서는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된 뒤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정치부에 시작할 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동해상으로 그런 속보를 전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지금 추가로 나왔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면요. 일단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3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는데 단거리라고 하네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라고 하고요. 현재 합참이 이제 추가 움직임 여부를 파악 중인데 보통 단거리 미사일은 대남 도발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위성 사진이 조악하다고 이제 평가한 데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좀 보였고 또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또 뭐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좀 더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장이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여야 예산안 합의, 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이 없다면 소환에 임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화살을 윤 대통령의 가족, 즉 김건희 여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공개 행보를 차츰 늘리고 있는데 유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생일을 맞은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8일에 검찰에 출석하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 검찰의 연락 사전 조율이 없이 팩스로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팩스로 소환 통보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검찰의 생일 선물을 받은 이 대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확한 혐의는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을 했고 당시 성남FC의 구단주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두산건설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두산건설은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이 후원금과 토지 용도 변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요, 이 대표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검찰은 당시 성남FC의 실질적 운영을 정진상 전 실장이 맡았고 후원금 유치 성과급도 이 대표의 측근들이 받은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 수수 사례라고 했습니다.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 6천, 알파돔시티가 5억 5천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이미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검찰이 다시 꺼내들었다 문제를 삼았는데요.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이 무혐의 처분은 분당 경찰서 차원에서 강제 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정권 친화적인 검사들이 수사를 좀 막았던 정황도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장관의 측근 아닙니까? 검찰 보안수사 요구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지자체가 기업의 후원을 받고 지역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위법하다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살아남을 지자체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태호,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제임시 STX 그룹과 경남FC가 200억 원의 후원익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STX가 그 지역 내에서 기업할 수 있게끔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을 맺고 지역의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임명한 홍준표 지사도 있습니다. 체육단체들을 운영하면은 다 협찬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무혐의 됐잖아요. 이걸 또 시작하면은 대통령 바뀌면 다 다시 시작하나요? 그럼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지. 네, 검찰이 지금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혐의들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된 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죠. 그런데 정작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좀 뜬금없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최근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은 상황, 이 영향을 좀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연내에 이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조사가 좀 더 진행된 성남FC 의혹을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대장동 털다가 갑자기 성남FC 건으로 불렀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대장동 소설이 안 팔리니까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하나, 뭐 갑자기 성남FC로 주제를 바꿨나. 네, 이 대표 검찰의 소환에 응할까요? 지난 9월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 소환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도 안 받는 그런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 이런 불공정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처럼 의총 이런 거 좀 열지 말고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야죠. 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돌렸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환이 통보된 28일은요. 이 대표 광주 전남 민심 경청 투어가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검찰이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통보한 점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분위기의 경청 투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알이 하나 들었네. 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검찰의 다음 카드는 체포동의안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죠.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 체포가 됩니다. 이 대표가 직접 스피커의 역할로 복당시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합당한 죄를 치르면 되는 거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송광호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부결시켰어요. 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방탄국회라는 오명 피할 수가 없겠죠. 이 대표의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 폐지 입장을 굳건히 밝혀왔습니다. 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의 선택은요. 아마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8일에 표결에 붙여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처리 결과를 통해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노 의원은 오늘도 검찰의 농단과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친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이 민주당 의원들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노웅래 의원 지금 사선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어떤 돈과 관련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우리 헌법의 원리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 처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꺼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요.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먼저 소환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열애입니까? 여러 차례 물었지만 끝까지 한동훈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던 질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할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정의로우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한동훈 법무장관 뭐합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식료품 등이 든 상자를 전달했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에 브리핑만 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단 일부가 동행하는 풀 취재까지 이뤄졌습니다. 안 적어요. 예. 얼굴 깨끗하시고 예쁘셔가지고 더 잘 어울려요. 손이 차가웠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래요. 같이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여사의 이번 달 일정은 알려진 것만 14건입니다. 어제도 미래과학자들과의 대화에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등 2건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김 여사의 행보는 특히 해외 순방 일정 때마다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캄보디아 방문 당시 봉사활동을 했을 때 현장에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과 법적 공방까지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된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 그저께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나 진짜 감동이다 진짜. 불타라 너무 기적이다 이거 진짜.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수술해도 얘가 잘 될지 그게 이제 희미하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그날부터 우리 루타에 대한 진단이 딱 시작된 날부터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흐뭇해하시고
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여사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보호 아동을 초청해서 점심을 먹는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일이 빨간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불응시사, 대통령 가족 소환할지 물어야, 공개 행보 늘리는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유정화 실장도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 일정에도 동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일정에 오늘 동행을 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찾아봐요? 뭘 찾아봐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오늘 그 윤 대통령 내외가 그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아동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먹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태어났냐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 여사는 힘들고 외로울 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친구와 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추가해서 할 얘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 박강빈 씨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이 지원 대책을 보면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 섬세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참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정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쪽방촌 일정과는 달리 비공개 일정으로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으로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점점 늘고 있는 모습이죠. 야당 일각에서는 조용한 내조 약속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검찰 소환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의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확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거냐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는 말로 사실상 28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8일은 민주당 광주 최고위 일정이 있고 국회 본회의도 있는데 검찰이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다만 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을 떠나서요, 이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출석해서 혐의를 소명할 수 있고 또 소환에 계속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당당하게 소환에 임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당내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도 방어하고 나섰죠. 이 안민석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렇게 수사를 하면 한국 축구계가 망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구단에 후원을 준, 광고를 준 기업을 뒤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기업이 광고 후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K리그 시민구단 그쪽에서는 아주 아우성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요. 한국 축구계가 아마 망하게 될 겁니다. 어느 기업이 후원하겠어요? 네. 자, 민주당에서는 성남FC 의혹이 문제라면 김태호, 홍준표 전 지사도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걸 가지고 수사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로 할 당시에 기업들에게 경남FC 후원금을 받았던 점을 지적한 겁니다. 홍 시장은 즉각 발끈했는데요. 김현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다면서 내가 모금한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조차도 나를 이끌어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김현을 향해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총선 전에 감옥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 또 이제 김의겸 의원 간에 또 설전이 벌어졌군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수선하겠죠. 네, 그 물밑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이 대표 개인과 당 차원의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당 전체가 위기에 휘말려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이 소환이 공식 통보된 이후엔 수면 위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앞서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측근 소환하니 이 대표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 기세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치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작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정작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일치단결해서 여당 탄압을 맞서고 민생 투쟁해야죠. 네, 그나저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SBS의 보도인데요. 유 전 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선거에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경기도청으로 윤 의원을 불렀고 자신과 이 대표, 윤 의원이 만났다. 윤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 미리 장관 될 사람들을 구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과의 이 3인 회동에 대해서 이 지사 측에서 여러 경로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인사차 뵙게 됐다. 특별한 주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도 유 전 본부장은 본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이분이 무슨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로 향한다는 국정원도 아니시고 네, 그런데 대선 자금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요. 이선으로 활동한다라면 굉장한 찌꺼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렇죠. 무슨 국정원도 아닌데 그렇죠. 뭐 아예 무슨 닌자처럼 활동할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래서 그래. 제가 웃기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발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가족 소환 물어야 공개 행보 늘리는 김여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행안부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오늘 두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죠.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현영 의원이 특위위원회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논란. 남편도 동승을 했다. 집 앞으로 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아닌 승합차였다. 장관 관용차까지 이용을 했다. 후속 보도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죠. 더욱이 참사 현장에서 딱히 한 일도 없었다는 말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미 서울 차들이 싣고 갔다. 의료진들 다 왔고 해서 예. 경기도차가 도착했을 때는 별로 그때 그 뭐 디메신가 그 타고 왔던 예, 의사들은 닥터카. 응급들은 의사들 태운 차. 차는 할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불과 15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 도대체 사진은 왜 찍었을까 싶습니다. 신 의원은 고작 15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 6장을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남긴다며 인천에 사는 보좌진을 택시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폐륜 정치 아닙니까? 이번 닥터카 논란,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다.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같은 이유로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요.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이 두 건으로 해서 오늘 징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갔습니다.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특위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동승했던 사람이 뭐 남편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국조특위에서 다를 사항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조특위 지난 21일 참사 현장을 찾은 걸 시작으로 이제 막 첫 발을 뗐는데요. 기자분들 조금만 천천히 이동하실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또 사고 나가시죠. 천천히 가주세요. 밀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밀지 마세요. 거기 취재진이 몰려서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간접 체험 같은 거 이랬구나. 그런데 왜 사전에 예방은 할 수 없었나. 그리고 또 당일 그런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왜 제대로 못했나. 국민의힘 조은희 특위위원이 꼽은 핵심 과제, 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당일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닥터카 논란, 국조특위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죠. 총리가 국정조사에 나온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한덕수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억나는 거는 지금 사실 망언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전 증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 행안부, 복지부 등 12구 참사와 관련된 무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총리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지 대묻고 싶고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었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다만 여야가 생각하는 진상규명, 애초에 목적이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때리면 여당 의원들이 이를 적극 방어하는 묘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중앙의 컨트롤 타워를 행안부 장관, 또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 여기서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정치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또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2 신고가 된 이후에는 서울시경에서 어떤 보고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최소한 방역 관리를 위한 인파 관리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중앙 재해대책 컨트롤 타워지만 1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2020년에 경기 이천 화재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의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보도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군요. 컨트롤 타워였던 이 장관의 잘못이다. 아니다. 일선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공방. 국조특위에서도 또다시 봐야 하나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또 다른 키, 경찰 특수본의 수사죠. 현재 수사 상황 아직도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간부들 현재 구속의 갈림길에 섰죠.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했었는데요.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현장 정말 급박한 상황 지휘하느라 그런 상황 보고를 챙기지도 보지도 어떤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26일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자난 과장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구조 책임자였죠.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정조준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인데요. 최 서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 28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 주의를 선언한 건 밤 11시 8분이었다면서 이른바 골든타임 40분을 놓쳤다고 봤습니다. 골목에 깔려있던 사람들을 모두 꺼낸 건 밤 11시 22분이었다면서 최 서장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좀 더 일찍 꺼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최 서장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여기가 교통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 도착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뛰어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희 소방대원들도 똑같았고요. 특수본의 수사, 참사 당일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아직 이 문제도 풀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속도라면 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 윗선 수사는 언제쯤 가능할까 싶습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이분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내가 그걸 말렸어야 되나, 같이 갔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되어야 어떤 경험으로서 내 삶에 그게 통합이 되고 그래야 트라우마 치유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참사는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꼭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아,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저희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하고. 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행안부도 찾았고 또 용산구청도 찾아서 현장 조사를 벌였잖아요. 박희영 구청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정황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천준호 특위위원은 박희영 구청장과 비서실장, 이 수행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사 이후에 모두 쓰던 폰을 교체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참사 당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현직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과 사실관계 조작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단 용해인 의원은 구청장이 참사를 인지한 시간을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시 용산구청의 재난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요. 조은희 특위위원은 용산구의 CCTV 관제센터는 왜 용산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용역을 줬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주의 특위위원은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조차 없었다면서 할로윈 축제 관련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 외에 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가 오늘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 위원회가 끝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멘토가 발제를 하는 사이에 이제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관심을 끌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모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씨는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씨는 지금 현재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죠. 사면이 최종 확정이 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이 형기 만료인데요. 약 5개월의 형기는 면제가 되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 전 지사는 앞서서 이 복권 없는 사면 받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담아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 됐고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결정된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를 하게 되면 28일에 윤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지가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 등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아마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국조 동상이몽, 민주 이상민 역할 부재, 국민의힘 경찰 보고 미흡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름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 내외에서는 친윤 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룰 변경이 아니냐는 반발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친윤 주자들은 당심 잡기 경쟁에 한층 뜨거운 상황입니다. 박주름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모드로 돌입하긴 했나 봅니다. 이 당내 선거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해양 동물들이 또다시 나타난 건데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아쿠아리움을 방불케 했었죠. 최근 친윤계 정진석 의원이 친히 이 사람들을 사이즈별로 분류를 해줬죠. 자, 윤 전 총장이 돌고래라고 한다면 최 전 원장이 고등어고 그럼 나머지 3명은 멸치라는 건데요.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후보들을 이 해양 동물들에 빗댄 건데요. 사실 돌고래와 고등어, 멸치보다 먼저 소환된 물고기들도 있었습니다. 숭어와 망둥입니다. 홍준표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메기가 아니라 망둥이라고 쏘아붙인 건데요. 근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모든 후보,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후보, 또 범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국민의힘 이 아쿠아리움의 규모를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권 레이스에선 새로운 종을 또 추가했는데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먹어도 물리지 않는 새우의 진미? 늘 손이 가는 뉴페이스, 다름 아닌 새우인데요. 오랜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전 대표, 이 당권 주자 중 한 명을 새우로 표현했습니다. 긴장연대 이런 얘기도 많고 네. 뭐 이제 후보들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새우 2마리가 모이면 새우 2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연대를 모색 중이죠. 이른바 이 김장연대를 두고 새우 2마리라고 평가절하한 건데요. 이 아쿠아리움 관장 입장에선 이 새로운 친구가 별로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가장 아끼는 동물은 돌고래와 고등어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두 의원을 새우라며 합해봐야 고래가 못 된다고 폄하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돌고래는 돌고래답게, 고등어는 고등어답게. 정 위원장과 이 전 대표, 지난해 대선 경선 때도 이견을 보였는데요.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지나치게 당 중심으로 경선을 관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이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고 꼬집었는데요. 이때 나온 비유가 앞서 말한 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입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윤 대통령을 돌고래, 이 지지율이 낮은 다른 후보들을 멸치, 고등어에 비유했는데요. 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니 똑같이 가둬서 키우려 하지 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한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이번엔 공수를 교대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의 전당대회 룰 변경을 비판한 겁니다. 저는 어떤 학생이 어떻게 입시 제도를 바꿔도 들어갈 학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맨날 임박해가지고 당원 당규 바꿔대고 사안이 생긴 다음에 바꿔대고 이런 게 정당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전 대표 지난 6월 정 위원장이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자 이렇게 응수를 했었죠. 강아지에서도 괜찮은 갑니다.
어차피 기차는 간다며 무시로 맞받아친 건데요. 이번엔 정 위원장이 똑같이 되갚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심 100% 열차를 출발시킨 건데요. 그리고 오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국민의힘 이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국위 인사말에서 이 룰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당원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아쿠아리움의 규모가 바다만큼 커졌다고 본 걸까요? 이 아쿠아리움에도 바다 못지않게 종 다양성이 확보가 됐으니 굳이 다른 바다 생물의 견해까지 들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데요. 보통 아쿠아리움은 전시동물의 거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테마존으로 나뉘어 있죠. 국민의힘 아쿠아리움에서 주력 전시관은 단연 윤심존인데요. 이 비윤존에선 룰 변경으로 윤심존에 있는 동물들만 특혜를 받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1, 2, 3등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절대 당대표를 못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론된 것 아닌가. 윤핵관이 아닌 분들에게는 비윤이라고 그러죠. 비윤. 당권을 드릴 수 없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결선 투영된 것 투표자 아닌가. 그런 의미일 것이다.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룰은 정해졌습니다. 신호탄은 울렸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셈인데요. 특히 윤심존에 있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대왕고래란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윤계 대표 주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죠. 이 권성동, 김기현 의원인데요. 어제 오후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당협위원회 연수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둘 모두 윤심이 곧 당심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연일 윤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뽑아서 당선시켰는데 아니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지자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자거나 이렇게 하면 각자 개인의 의견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대표의 의견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권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영원한 브라더지만 가끔씩 삐걱거리죠. 김기현 의원은 이 두 사람의 벌어진 틈을 노리고 있는데요. 김장연대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장 의원에게 열렬히 구애 중입니다. 정무적 감각도 굉장히 빠르고요. 판단력에 있어서 거의 실수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분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앞으로 본인도 키워나가겠지만 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서 계속 커질하도록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 이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죠. 안 의원도 슬며시 윤심존으로 이주 희망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안 의원이 현재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 경주시 당협 강연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도 친윤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저도 보면 친윤입니다. 우리 당은 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핵관으로 불리긴 하지만 윤심존에서 살짝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분도 있죠. 대통령께서 이랬다라고 하는 전원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데 쟤는 언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계속 형이라고 한다라고 사석에서 한다라고. 같은 가문 아니야.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친윤, 비윤 모두 까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윤답게 유승민 전 의원을 직격했는데요. 유 전 의원이 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이 정치 선동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 정치 선동이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유승민 의원은 7대3 룰로 인해서 또 당대표가 되기 힘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꾸 룰에 의해서 이 친윤계로부터 좀 압박받는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뒤이어 김장 장독대 깨기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총선 승리 전략이라든지 당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김장 당국이다 데이트하자 뭐 이런 거는 이런 면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김장연대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연대에 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장연대라고 해봤자 이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둔 두 사람의 텃밭연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총선 승리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중도층 또 수도권 MZ층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장연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텃밭에 있는 분들과의 연대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아쿠아리움에 줌 인해봤습니다. 이제 막을 올린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누가 윤심존을 넘어 민심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쿠아리움이 바다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바다에 방생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심을 찾아서 헤엄치는 신윤 주자들의 모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봤어? 그래,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하얀색이었어? 이쪽으로 갔어. 따라와. 고마워. 국민의힘이 오늘 룰 개정안을 확정지었죠. 당심 100%로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안인데 전국위가 오늘 열렸던 거죠, 백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변경하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표결에는 총 790명의 전국위원 중 556명이 참여했는데요.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91.19%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개정안 주요 내용 아마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율 10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당내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없이 당원투표 100%로 선출되는데요. 당대표의 경우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 득표자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한정이 됩니다. 오늘 전국위 의장이 새로 선출됐잖아요. 삼선의 이현승 의원이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직전에 전국위 의장이었던 서병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중징계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사퇴를 했었죠. 그래서 이현승 위원장이 오늘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최호정 서울시 의회 원내대표가 이 의원을 단수 추천을 했고요. 결과 찬성 507표로 이 의원이 전국위 의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 의장은 당원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 당원 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룰 변경의 배경을 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유 전 의원이 오늘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전당대회 룰이 이제 당심 100%로 변경이 확정이 됐지만 유 전 의원은 이 자신의 SNS에 중꺾마라는 태그를 올렸는데요. 이번 월드컵 때 인기를 끌게 된 말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 태그와 함께 게임 주제곡 비디오도 링크했습니다. 해당 비디오의 가사에는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같이 증명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룰 변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당권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백관장 본회의 챙기라고 얘기하죠.